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장우진 작가, 범성공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천스탁 네. 오늘 오전에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야 포트 이제는 코스닥으로 바꿨어 이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렇죠. 대세 서망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야 2018년 기억 안 나니? 한 3개월 하다가 힘들었어. 어떻게 보십니까? 3개월 하다가 힘들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3개월의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에 뭐 경험했던 그런 3개월과 지금의 3개월은 일단 보면 첫날부터 뽑아낸 게 뭐 7% 올랐으니까 그런 속도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뭐 30% 40% 오른다 그러면 그 이후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건 즐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 현재 분위기로 보면 뭐 정부의 말처럼 3천까지 달려간다. 이거는 뭐 분명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무리 생각하지만, 네, 그래요? 그냥 밸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제 흔들리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600조 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코스닥에는 거의 없죠. 그러면 그냥 내러티브 가지고 그냥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걸로 코스닥을 그냥 올린다, 들어 올린다. 만약에 예전처럼 IT 버블처럼 올린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유증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1,500 정도 간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전반적인 밸류업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1,300 정도 레벨로 몇 달 내에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게 지금 이제 1,100을 넘어서까지 가고 있는데 네. 진짜 특이한 건 뭐냐면 기간 수급이에요. 네. 기간 수급이 지금 오늘까지 4일 동안 기간의 코스닥 순매수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한 5조 되지 않나요? 6조 5천. 6조 5천. 네, 좀 더 들었구나. 6조 5천. 네. 작년 연간 코스닥에 대한 기간의 순매도 7천억이었습니다. 연간으로. 근데 지금 4일 동안 뽑아내고 있는 게 6조 5천억이에요. 작년에 코스피 연간 그건 외국인이구나. 한 네. 6.7조니까. 네. 여기 나간 외국인이 그만큼 규모가 기관에서 지금 코스닥을 사고 있다. 그렇죠. 작년에 기간은 또 코스피에서는 한 18조 정도 순매수했는데 네. 그런 자금들이 지금 코스닥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요 말씀 딱 들으니까 보통 코스닥 왜 올랐냐고 했을 때 저도 페이퍼 많이 썼지만 키 맞추기 네. 코스피와 그런데 공교롭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가 아니고요. SK하이닉스랑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600조. 네, 비슷합니다. 601조. 네. 이거 이제 같이 가는 겁니까? 동조돼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네, 코스닥이 훨씬 더 상승 탄력은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오늘도 4%인데? 1300포인트까지는요? 그렇죠. 아. 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4% 올랐지만 네. 코스닥도 오늘 지금 지수가 3% 정도 그러니까요. 오르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당분간 좀 더 강할 수도 있다. 자금의 머리 문부도 보면 아까 SK하이닉스가 6% 7% 가다가 또 밀렸거든요. 네. 네, 그런 흐름들이 보면 외국인들은 또 코스피를 약간 팔고 있는 흐름도 있고 거기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더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재밌는 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고객 예탁금. 네. 네, 고객 예탁금이 이틀 전 기준으로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고객 예탁금. 90조 원. 네, 97조 원. 97조 그것도 원. 90, 그래도 조금씩 높아졌네. 제 네, 생각으로. 그게 1년 전에 50조 원이었어요. 1년 전에는 3,000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2배가 됐으니까 예탁금이 2배가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작년 코스피의 개인 순매도가 20조 원이었어요. 근데 고객 예탁금은 늘었단 말이죠. 그게 어딘가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리딩을 하고 있죠. 어디로 네. 가세요? 코스닥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연말이나 이런 데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코스닥으로 분명히 들어오는 게 보이고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기사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 사고 싶은데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터졌다. 그리고 증권사에 막 줄을 서 있다. 막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개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동학개미 시즌 운동 2다. 동학개미 운동 시즌 2.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게 네. 정부에서 우리는 왜 좋은 레버리지 상품이 없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종목 선별은 너무 불확실하니까 인덱스로 가자. 그런데 확실한 레버리지로 가자. 그러려면 교육받아야 된다.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맞물려 있죠. 같은데. 네. 근데 개인분들이 사실 레버리지가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또 찍어줬어요. 3배 레버리지까지 해라. 정부에서 레버리지란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지침을 또 내리는 거 아닌가? 배팅의 민족이니까. 네.
아까 이제 리딩 얘기도 좀 하셨는데 자, 이럴 때 사실 시청자분들이 되게 정확한 정보가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좀 뜨거운데 핫 이슈가 좀 있다고요? 핫 이슈요. 네, 업종별로 네. 보기 아, 전에 네, 오늘 네. 주목해볼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한다면 일단 환율입니다. 네, 환율 관련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만 하더라도 야, 관세 올릴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관세 제자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환율 안정에 영향을 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는 건 약세 아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지금 정상화 과정이야.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과 일본이 너무 평가절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주말에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과 다카시 사나이 그 총리가 동시에 얘기한 것들이 일본의 엔화가 너무 약하다. 여기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제 제스처를 취했죠. 레이트 체크를 미국에서는 했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투기적 거래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제지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동방 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3조 호황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3조 호황에서 보면 유가는 이미 내려갔고, 네. 그다음에 환율이 관건이었는데 이제 환율도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강세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을 거다. 금리는 내려온 상태에서 약간 좀 멈춰 있지만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분명히 환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지금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랠리로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평가한 게 또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위험 선호도가 5년 만에 최대치다. 라고 하면서 이 위험 선호로 인해서 그럼 어디를 들어갈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으로 갈 거고, 이게 중요하죠. 선진국보다 신흥시장을 선호할 거다.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호할 거다라는 형태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 확률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모든 사람들이 낮추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금과 은으로 자금이 많이 쳤단 말이죠. 네. 비트코인은 못 가고 주식시장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으로 더 칠 수 있고 또 신흥시장으로 또 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분명히 끝이 아니죠.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코스닥은 지금도 봐야 된다. 지금도 봐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신흥시장, 네. 중국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MSCI에 글쎄 이번 정부에 언젠가 하겠죠? 우리는 이젠 선진국 시장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흥시장은 이제 아시아 시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재팬, 재팬을 제외하고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 시세에 당장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의 입장은 그래도 여전히? 네, 신흥국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것 같아요. 자금의 어떤 변동성을 봤을 때는. 네. 네, 그리고 다음 자료 보니까 메타코닝 광케이블 협력? 이건 무슨 소식이죠? 이게 이제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주제라고 보고 있긴 한데, 몇 년 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HBM이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광입니다. 빛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의 데이터 케이블에서 전력 전송은 구리로 했잖아요. 네. 근데 구리가 되면 장기 전송에 불리하고 또 발열도 심해요. 그래서 어차피 0과 1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면 빛을 쏴서 0과 1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을 가지고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반도체 내에서도 데이터 전송을 기존에 그 구리선 까는 거 없애고 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리콘 포토니스랑 CPO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닝이라고 유리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코닝이라는 회사랑 광케이블 협력을 하겠다. 60억 달러 규모의 수년간 이제 60억 달러 규모의 광 케이블을 갖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구리선 기반의 어떤 전력 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대한광통신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단순히 정말 광 케이블 들어갔어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포토니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화된다는 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닌데 아마 올해 계속해서 이 기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 내년에 삼성전자에서 상용화까지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나올 거고, 이후에 HBM에서 한미반도체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된 기업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AI 시대에 HBM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밸류체인상에 그렇죠. 있었다면 이젠 빚이다, 광케이블이다. 네. 근데 대한항공통신은 비자발적 주주들이 많을 만큼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를 보면 힘들어했던 주식인데.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광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는 실적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HBM 말씀 주셨는데 HBM이 떴던 이유도 하이 밴드위스라고 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더 많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28기 정도 들어가면서 기존의 DDR보다 훨씬 더 많은 통로가 생기니까 전력을 GPU와 데이터 간의 연결이 쉽다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병목이 생기고 데이터 전송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빨리 공급하고 전력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고 일단 발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진짜 빨리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통신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광 케이블 관련해서는 그 대한광통신이고 실리콘 포토니스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국내 기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상승 이슈 관련된 업종들 한번 HTS로 봐볼까요?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다시 4.5% 상승으로 상승폭을 키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오늘 SK증권에서 목표주가 삼성전자 목표주가 26만 원. 네. 네, 26만 원. 네, 26만 원 최고치 더블업이네.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150만 원. 네, 최고치 나왔습니다. 150만 원이 드디어 나왔군요. 네, 어제까지 140만 원 최고였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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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내일 실적 발표인데 오늘 이 보고서를 낸다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4분기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4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실적이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좋을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하는 건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가이던스, 우리가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릴 거냐, 그다음에 실제 고객이 수요가 어떻게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중요한 말은 우리 반도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커머디티가 아니다. 네, 상품처럼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사가 입도 선매하고 미리 장기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에이스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의 맞춤형으로 HBM처럼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나오면 좀 더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더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멘트가 네, 그러니까 좀 더 투자를 편하게 하려면 네,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올해 내내 언젠가 나올 거잖아요.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도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놉시스라고 해서 반도체 EDM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자동화해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의 CEO가 2027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 메모리 부분 공급 부족이 사라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좀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장비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240억 달러를 싱가포르에 투자하겠다. 근데 거기서 좀 재밌는 건 또 뭐였냐면 그 싱가포르에 투자한다고 하는 팹이 네. 낸드였어요. 네. 디램이 아니고. 음. 지금 보면 디램 LPDDR 가격 100% 올린다고 하고 HBM 쇼티지라고 얘기 나오는데 낸드를 투자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낸드도 ICMS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메모리에서 보면 HBM만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 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을 넣어서 메모리를 저장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키밸류라고 하는데 요 시스템을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낸드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었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치고 온 거예요. 네. 먼저 팹을 증설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 낸드는 증설을 다들 꺼려하고 있었어요. 네, 증설을 여기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예전처럼 치킨 게임이 되면서 또 험들어질 수 있으니까 꺼려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나섰다. 일단은 낸드 쪽에서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낸드 시장 성장에 대한 확신이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2028년에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는 영향은 없을 거고, 반대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떻게 볼 거냐? 낸드까지 좋다. 그런데 이 랜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큰 대세 상승이 네, 혹시 브레이킹 걸린다면 네,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중국의 SMIC부터 시작해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이제 자국화를 나서고 있는데 올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더 미래를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영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제 뉴스가 나왔던 애플 뉴스가 안 나왔을 겁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를 미리 이제 구매하는데 아이폰 18이죠. 가격이 네, 100% 올랐다. 네. 네. 만약에 중국 업체 거를 사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올리겠죠. 네. 그런데 중국 업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ICMS를 봤을 때는 이게 ASIC화되고 있어요. 낸드도 ASIC화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HBM처럼 지금 ICMS에 일단은 아니긴 한데 루비는 아니긴 한데 그 차세대는 HBF가 들어올 거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낸드도 지금 적층을 해서 또 통로를 뚫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SIC화되면 중국 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커스터마이즈해갖고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오히려 세계 업체가 더 장악하는 시장을 갈 수도 있죠. 아, 마이크론까지 가는구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갈 것 같았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봐볼까요? 트럼프가 관세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또 타코를 했기 때문에 타코를 했는데 어제 미리 반등을 했죠. 어제 미리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다른 클로징 벨 쪽에서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자동차와 반도체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자동차와 코스닥은 지금 비슷한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실적 없이 내러티브로 올라가요. 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당기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고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밸류도 또 올라가는데 실적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쫓아가는 게 주가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올랐는데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2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 밸류는 2배가 올랐는데 여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은 아직 없으니까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든가 코스닥 쪽으로 워낙 수급이 뺏겼으니까 현대차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더더욱이나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럼 현대차가 여기서 무너질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현대차가 분명히 이 버슨 다임렉스를 통해서 밸류가 변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현대차의 가치가 예전에 보는 뷰랑은 분명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않을 거고 버티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를 꼭 잡고 언젠가 올라갈 테니까 난 버텨야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겠죠. 코스닥이 달리고 있으니까. 아, 그 말은 올해 CS 이후에 네. 히어로와 주인공은 현대차 시가총액 3위까지 왔는데 네. 일단은 임무는 다 했다. 그렇죠. 일단은. 아,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시가총액 3위 자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왔다 갔다 LG에서 하는 것 오늘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2차 전지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이게 로봇 배터리 관련 소식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현대차가 올랐던 게 로봇이었잖아요. 근데 로봇의 테마가 2차 전지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아틀라스, 옵티머스에 이제 배터리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로봇에 대한 테마가 쭉 옮겨가 버렸죠.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들어갈 수급이 뺏긴 거예요. 현대차는 이미 2배 오른 상태고 2차 전지는 바닥에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 150에 들어가니까 코스닥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사고 말지 뭐. 여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쇼커보도 굉장히 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의 수급이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할 때 네. 올라갔던 주가를 지금은 실적이 없이 올라가고 있고 로봇에 대한 것들은 정말 먼 미래.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게 정말 먼 미래라고 하는 게 2021년에는 전기차 관련된 실적이 보였었고 요게 얼마만큼 이제 판매량이 증가할 거냐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좀 더 구체적이었었거든요.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장밋빛 전망을 그리기엔 좀 멀죠. 그리고 용량도 좀 작아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에 한 30분의 1, 2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용량이. 네. 그럼 판매량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장밋빛 전망인데 오히려 장밋빛 전망이고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땡길 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그림만 가지고 전고점으로까지 갈 수 있냐라고 보면 그건 저는 이제 물음표거든요. 네. 지금 절반까지 왔고 그럼 여기서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적어도 전고점을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0%, 20% 아니면 맥스 한 3, 40%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털고 나오는 게 편하지 않을까? 현대차랑 동일한 논리네요.
거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현대차나 결국 이제 로봇에 대한 맞습니다. 가시성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코스닥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코스닥 밸류에이션 지금 100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오입니다. 네. 알테오젠이 순환을 걷고 있고 네. 바이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 간다라고 하면 정말 바이오에 탑승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로봇도 움직이고 2차 전지도 움직이고 소부장도 움직이니까 그냥 정말로 뭐 꼭 국가가 얘기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냥 인덱스가가 속편하다. 레버리지라도 맞아요. 어디가 좀 더 좋은 전략일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인덱스 사세요. 아 그래요? 네. 인덱스 레버리지. 아 종목 안 돼요? 종목은 어제 이제 제가 클로징 벨에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죽기 딱 좋은 죽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종목 살려 그러거든. 네. 그러면 근데 진짜 의외죠. 죽기 어.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왜요? 네. 너무 자주 옮겨가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네. 지금 딱 보면 올라가는 게 보이고 포모가 느껴지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만약에 들고 있을 때 올해 초에 막 네. 행복했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늦게 타는 분들 있죠. 지금 이제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코스닥 올라가는 거 봤죠? 마음이 어떨까요? 음. 급해지죠. 그럼 현대차를 딱 팝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거 급하게 올라가는 걸 또 올라타요. 근데 이걸 초반에 하지 못해요. 다른 게 올라가고 한참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올라탑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다른 데로 옮겨간 그렇죠. 상태인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공감해갖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SK하이닉스 가는 거 아니에요? SK하이닉스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전자하고 닉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SK하이닉스도 저는 이제 계속 좋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일단 5,500 라인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있고. 5,500까지요? 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20만 원,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찍으면 코스피는 5,500에서 5,600을 찍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라인은 정해놓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치면은 이제 SK하이닉스도 한 30%, 20, 30%, 이제 20% 나오군요. 20% 네. 정도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한 30% 정도 네.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개별주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 중심으로는 개별주들의 성과는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상승 종목이 보면 930을 736이니까 코스닥이 하락 종목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소외될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딱 어긋나면 진짜 신기한 게 한 번 딱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어긋납니다. 여기서 한 번 딱 어긋났을 때 좀 버텨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공부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달려들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 어긋나면서 손실이 정말 계속 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승장에서 깡통 3번 찬다고. 그렇죠. 네.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면. 그렇죠. 이게 참 지수는 사상 최고치고 네. 위가 열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정말로 손이 안 나가서 여차하고 자기 일어나면 7% 8% 떠 있고, 그럼 어제 살 걸 후회하고 또 7% 떠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갈 이제- 거라 생각하고 그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럴 바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은 확실히 패션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수 괜찮다. 네. 또 뭐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지수가 확실히 설득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코스닥 지금 업종에서 20위까지 보면 다 올라요. 빠진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종목을 골라준다 그러면 상대적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데, 지수를 샀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상법 개정을 수차례 바꾸면서 코스피 로에,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의 모멘텀을 한국 정부가 바꿨는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 물론 모음자본 펀드라든지 국민연금도 살짝 또 비중을 바꿔주고, 그것보다 좀 더 한 방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한 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방이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코스닥으로 바뀐다, 디지털 자산으로 3,000포인트 얘기 나왔다, 정말 기관이 산다. 그런데 뭔가 약간 2% 3% 부족한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 게 법 개정 쪽에서 뭐가 하나 딱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연기금의 비중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기관 코스닥을 담아라.
그리고 연기금이 뭔가 비중을 설정을 하고 코스닥을 담기 시작하면 기관도 벤치마크를 코스닥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치마크는 코스피예요. 근데 코스닥을 벤치마크로 쓰는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요. 그럼 기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배 아프긴 하지만 기관들이 벤치마크가 코스닥이 아니니까. 근데 벤치마크 코스닥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헐레벌떡. 사야죠. 그럼 오늘 오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 투자 전략이요. 네. 역시나 그냥 코스닥을 보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적어도 코스닥 150인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되 네. 만약에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잖아요. 뭐 로봇이라든가 뭐 CXL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 퍼스니스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초반에 타세요. 초반에 타라. 초반에 못 타면 그때는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좀 타는 게 좋고 오늘도 보니까 CXL 관련 이슈가 강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새롭게 뭔가 테마가 나온다던가 그러면 갑니다. 오늘 소캠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 지금 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봇이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엔비디아가 위 로보틱스라고 네. 네. 국내 업체에 2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우리나라 로봇에 투자한다고? 그럼 우리나라 로봇은 더 좋은 거네? 라고 하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슈가 뭔가 보일 때 우리나라 업체 말고 글로벌 업체와 연계돼서 뭔가 이슈가 보일 때 그때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움직여라.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PER이 1000배던데. 맞아요. 이거는 뭐 계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계산이 안 된다라는 생각 좀 들고. 하지만 삼성 믿고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에 지수가 75% 뛰면서 포모 아닌 포모가 극대화돼 있는데 우리가 통계상 코스닥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고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올라서 우리 모두 더 풍족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리겠습니다. 장우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편푸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빅데이입니다. 시장 분위기 좋네요. 아니, 시장 분위기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이거 여쭈려고 했어요. 내일 9시 45분에 주가 어떨 것 같아요? 9시 45분이요. 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사이지. 하이닉스 사이네요. 발표하고 삼성전자 15분 전. 저는 오늘과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150, 네. 1,200. 아까 뭐 밴드라고 하라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자, 네. 내일은요. 9시 빅 이벤트가 있고 물론 새벽 4시부터 시작입니다. 10시에도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9시 45분이 좀 주목되는 하루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희 밥보다 투자하는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